자, 잠시 후 2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앞서 내란 특검, 박 전 장관에게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은 20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법원에선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충격을 안긴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2시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된 판단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곧 나오게 될 것이고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도 전해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혐의인지 법적 쟁점 먼저 짚어볼까요? 우선 지금 이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합수본의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인력 점검을 또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교정시설이 인원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세 가지의 일련의 행위들을 특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비상계엄을 선포가 된 이후에 이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절차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박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장관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후적으로 본인은 이걸 지원한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특검과 박 전 장관이 같은 행위를 두고도 서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 특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떠한 임무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이 단순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형량 살펴보면 20년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5년이었던 것보다 높단 말이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행위를 좀 특검이 더 중대하다고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15년형이 구형이 됐었고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23년형이 선고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의 경우에 20년형을 구형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그 이후에 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이 체포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러한 수사를 대비한 그러한 지원 행위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더 이 구형량이지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구형량이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한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형량에 과연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한 전 총리처럼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량을 이 재판부가 정하게 될 것인지도 하나의 관측하는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전 장관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고 좀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법원이 형량을 판단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재판부가 일단은 뭐 유무죄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양형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피고인이 실제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지 인정하는지 뭐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박 전 장관의 경우에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최후 진술에서도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이 본인의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행위를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도의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 자백을 하는지와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이 이렇게 눈물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평가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또 나온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의 첫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10시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단 혐의라든지 관련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5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의 이 길거리에서요, 야간의 시각에 앞서가던 여고생에 대해서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가 여고생이 저항을 하자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이 살인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장윤기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성적인 목적, 성폭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이것이 실패하자 살해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살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기일을 통해서 그러한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장윤기가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또 법원에 수감 중에 자격증을 도전하겠다 이런 내용의 좀 의견서를 내서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시민단체가 이 장 씨의 재판에 앞서서 엄벌촉구기 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이런 의견서 같은 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본인이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무래도 내가 그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다,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은 양형에 유리한 전략을 꾀하기 위해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경의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살인을 위한 목적이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본인이 단순히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앞으로 지내겠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의 죄책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피해자 아니면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 있어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강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인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강간살인의 결과를 좀 피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상의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어서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형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까라고를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 측을 뒤따라가서 제압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흉기를 휘둘러서 잔혹하게 살해를 저질렀고 그리고 무엇보다 15분가량 이 뒤에 따라가면서 지켜보다가 차량 쪽으로 끌고
끌고 가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진술들이 나와 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을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나는 뭐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그 진술만으로 당시의 정황 증거라든지 정황적인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말 강간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심의 이제 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보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장윤기는 이 살인의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좀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증거를 재판부에 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장윤기 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섣불리 내가 강간 목적이 아니었다 아니면 나는 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다가 그와 엇갈리는 반대되는 증거들이라든지 정황이 나오면 본인의 진술의 신뢰성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강간의 목적으로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은 조금 유보하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검찰이 강간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당시 CCTV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를 할 것인데 이와 혹시 본인의 진술이 배치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게 성적인 목적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황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성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가장 뭐 유사한 그 범죄를 저질렀었다라고 한다면 판단에 용이한 부분은 있겠죠. 지금 장윤기의 경우에도 과거에 스토킹을 저지른 과거가 있는데 그 사건이 조금 어쨌든 수법상 좀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와 함께 지금 기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간의 유사성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겠고 성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 명확하게 CCTV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닌 바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여학생을 뒤쫓아가고 있던 상황 그리고 이 으슥한 차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서 수사기관은 최대한 주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역시도 과거의 그 스토킹이랑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도 공소장에 좀 포함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오늘이 마침 사실 사망한 그 여고생의 49제이기도 하고 재판에 유가족도 이제 방청에 참석을 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뭐 피고인을 조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강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판단을 유보하고자 하는 전략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족들이 49제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지 49일이 지난 상황에서 예. 어렵게 재판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당시에 이제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윤기가 무턱대고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아니면 유보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여기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네. 그리고 본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과 긴밀하게 좀 소통이 되어서 정의로운 판단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다양한 범죄 양상들이 적발이 되어 왔고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사적 보복을 대행해주는 그런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보복을 해준다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 레커칠이라든지 뭐 우물을 투기한다라든지 이런 사적 보복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뉴스들이 전해졌는데 경찰이 총책을 비롯해서 운영진 일부를 검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총책 등 이 60명이 넘는 65명을 잇따라 검거한 그런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사건 수로 봐서는 이 80건이 넘는 건이 이제 적발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직은 굉장히 총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이라든지 촘촘하게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대원에 머무르는 아랫단이 아니라 윗선까지 검거를 했다라는 것이 유의미한 성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들 보니까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거를 또 대행하고 남의 집에 레커치를 하는 걸 대행하다. 일종의 이거는 뭐 테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처벌이 또 강하게 사실 돼야 또 어느 정도 경각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레커치를 하는 걸 내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돈을 주고 고용한다 약간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뢰인의 이 연락을 받은 총책 그리고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실제 행동을 한 행동대원 모두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레커치를 한다라든지 문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행위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의 집 앞에 저렇게 가서 레커치를 하는 것이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침입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건조물 침입 아니면 주거 침입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어쨌든 복도라는 것도 공용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허락하고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라고 법적으로 이 법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든지 건조물 침입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러한 이제 레커치를 하면서 뭔가 협박의 문구, 그러니까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문구를 작성해 놓았다라고 하면 협박도 성립이 가능하고 저기가 집이 아니라 가게라든지 상업용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찰은 실행자뿐만 아니라 의뢰자도 모두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전에 이제 실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의뢰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제 교사범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범은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범죄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켜서 교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의 한 특정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사범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뢰자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교사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의뢰하는 걸 넘어서서 총책과 소통을 하면서 언제 어디 장소까지 특정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내가 이렇게 유인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갔다라고 한다면 교사범이 아니라 그건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히 내가 직접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나는 깨끗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범이라든지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걸 뭐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 좀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배달 대행업체 위장 취업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을 검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관련해서 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이제 판례를 따르더라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이걸 관리를 해서 실제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예. 이 개인정보 보호를 받은 사람을 단순히 수령자를 넘어서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달업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고 만약에 위치 정보까지 빼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10달간 65명이 검거됐다고 하는데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참교육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오, 네. 그래서요?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라서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48명이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찰청이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모두 294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244건이었고 부모 등 보호자가 이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5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이 집단으로 신고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경각심이 있는 포인트고요. 자진 신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한 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드라마적인 설정으로만 생각을 했던 이런 청소년들이 도박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고 많이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로 좀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48명이 자진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한다. 또 이 제도가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거의 300건 넘게 관련해서 접수가 됐단 말이죠. 이거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자진 신고했으니까 없던 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인책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면 우리가 자수를 했을 때 양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을 해주는 것처럼 최대한 선처 아니면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치료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청소년의 도박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치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은 일단 그 시작은 잘 출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실제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를 유의미하게 받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도박에 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또 이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있어서 좀 신경 쓸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도박 사이트 평균 입금액이 무려 300만 원이었고 최고 6천만 원을 입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학생들이 입금을 했다는 거는 정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균 입금액이 300만 원이고 최고액이 6천만 원에 달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 오락이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보다는 중독성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 12개월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거의 이제 중독 수준이라고 한다면 매일 이걸 접속해서 매일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돈을 베팅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했을 것인데 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 여러 명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가 또 중독이 되고 이게 그렇죠.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액수 300만 원 그리고 이 6천만 원까지 입금을 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불법적인 금연에 해당할 것인지 어디서 이러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이러한 지표라든지 숫자로만 봐서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저희가 계속 나누는 것이 뭐 한 학교에서 48명이고 몇 건이 된다라는 거지만 이게 지금 자진 신고한 것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도박을 하고 있는 청소년도 일각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진 신고라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선처하겠다라는 유인책을 던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실제로 본인이 신고를 하고
하고 본인이 자수하는 그러한 비율은 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보다 판단을 했을 때 그 뒷감당에 대한 조금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숨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 건수는 이러했지만 실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훨씬 더 많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우리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학교에서 연결되는 이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이러한 학생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처벌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단순히 본인이 즐긴 것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내가 수수료 받는다라든지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긴 것들이 중간중간 행위별로 확인이 되면 이건 사실 선처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별 행위로 나눌 것인데 정도로만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본인이 총책으로서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한 학생들이 자진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그 전략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되 다만 최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자진 신고를 할 정도면 거의 한 학급 이상이 나온 건데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학교 차원이나 좀 제도적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닐지도 걱정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서 요즘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없고 부모님들의 어떠한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결제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손쉽고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아르바이트만으로 6천만 원 이렇게 벌기 힘든데 많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측면들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청소년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울타리라고 볼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했는지 그 다음은 학교라는 울타리, 사회라는 울타리가 잘 기능을 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내에서 뭔가 우리가 뭐 신체가 아플 때 양호실 가고 어디 뭐 정신적으로 공부가 힘들 때 어떤 스트레스 호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잘 홍보가 되고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뭐 이러한 도박에 중독됐다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게 마약을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학교 측면에서 해결을 하고 상담을 해주는 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측면에서도 그런 게 아직 익숙한 그러한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상이 확인된 만큼 이렇게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센터가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설령 몇십만 원을 투입을 해서 도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기능을 학교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응책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으로서 제도적 장치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